지하철을 타고 오셨다고요? 요즘 시대에 차도 없으신가 봐요?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사돈 박상철은 강민호를 비웃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으로 지하철을 타고 온 강민호를 가난한 사람으로 단정한 거죠. 이런 지방과는 우리 아들 못 보냅니다. 라며 파혼까지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몰랐습니다. 강민호의 주머니에 자신의 회사를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릴 그것이 들어 있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오후 6시였습니다. 딸 지우의 상견례를 위해 강민호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왔죠. 낡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검소한 생활을 평생의 원칙으로 삼았거든요. 어릴 적 가난을 겪었던 그는 재벌 회장이 된 지금도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딸 지우와 약혼자 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준혁의 아버지 박상철이 강민호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박상철과 달리 강민호는 너무나 평범한 차림이었죠. 어머, 사돈 어른께서 오셨네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박상철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강민호가 담담하게 답했죠. 그 순간 박상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지하철이라고요? 박상철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시대에 차도 없는 집안이라니 딸이 대기업에 다닌다더니 집안 형편은 형편없나 보다 싶었죠. 아, 그러시군요. 요즘 시대에 지하철을 타고 오시다니 참 검소하시네요. 박상철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걸 눈치챘지만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박상철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상철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죠. 여기 코스 요리가 1인당 15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제가 계산할 테니 부담 갖지 마세요. 지우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는 항상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자 박상철이 피식 웃었어요. 검소하게 사는 거랑 형편이 안 되는 거랑은 다르지. 요즘은 차도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준혁이는 작년에 새 차 뽑았거든요. 준혁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하지만 박상철은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더 신이 났어요.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니까 갑질이 시작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집 딸을 만난 건 아닌가 싶네요. 물론 지우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집안 형편도 중요하잖아요. 강민호는 여전히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상철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요즘 결혼하면 집도 마련해야 하고 차도 사야 하는데 신부 측에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우리 쪽만 부담이 크잖아요. 우리 준혁이가 회사 다니지만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말에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죠. 강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형편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딸이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박상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차는 있으세요? 아까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죠. 그 모습이 박상철에겐 인정하기 싫어서 버티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상철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제 생각엔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할 게 뻔하거든요. 사돈 어른께서 뭐 해주실 게 있으세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글썽였고 준혁은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박상철은 뿌리쳤죠. 미안하지만 이런 지방과는 우리 준혁이 못 보냅니다. 박상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선언했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강민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죠. 박상철의 파혼 선언에 레스토랑 안이 술렁였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고 준혁은 아버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박상철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다니는데 굳이 형편 안 되는 집안이랑 혼사 치를 이유가 없잖아요.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를 동정하는 시선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강민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옷차림이 실례가 됐나 보네요. 강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죠. 그 모습이 박상철에겐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상철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옷차림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 형편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부 집에서 예단도 제대로 못 줄 것 같은데 무슨 결혼이에요? 지우가 참다 못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게 너무 괴로웠죠. 강민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지우야. 아빠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강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상철이 비웃었죠. 뭐 하시게요? 설마 돈 빌릴 데라도 알아보시려고요?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죠. 태식 실장, 지금 어디쯤이야? 강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호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5분이면 올라가겠습니다. 그 말에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천천히 와. 서두르지 마. 전화를 끊자 박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 부르셨어요? 친구라도요? 이 상황에서 친구 불러봐야 소용없는데. 강민호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그 여유로운 태도가 박상철을 더 자극했습니다. 박상철은 강민호가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네. 딱 봐도 형편 안 되는 게 보이는데 괜한 허세는 왜 부려요? 박상철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웨이터들까지 놀라서 쳐다봤죠. 준혁이 황급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박상철은 아들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아빠가 내 인생 망치는 거 막고 있잖아. 지금 정신 차려. 지우가 준혁의 손을 잡았지만 준혁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박상철의 기세가 너무 강했거든요. 박상철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계산서 갖다 주세요. 우리는 먼저 갈 겁니다. 저쪽 분들은 따로 계산하실 거예요. 그 말에 지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죠. 강민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전화를 끊은 지 2분이 지났더군요. 3분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였죠. 박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 결혼은 없던 일입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차를 세우는 소리였죠. 박상철은 신경도 쓰지 않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민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확히 5분이 지났거든요. 박상철이 레스토랑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영업팀장 이름이 떠 있었죠. 박상철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대한그룹에서 갑자기 우리 회사 거래 중단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박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대한그룹은 자신의 회사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그게 끊기면 회사가 바로 위기에 처하는 거죠. 뭐? 갑자기 왜? 무슨 이유래? 박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사 구매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하는데 이유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박상철은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밖에서 검은색 벤츠오대가 일렬로 정차했습니다. 마치 대통령 행차처럼 정렬이 완벽했죠. 차 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선두에 선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레스토랑 안 사람들이 모두 창밖을 쳐다봤죠. 저 사람들 뭐지? 무슨 행사라도 있나?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박상철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민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물만 마시고 있었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어요. 선두의 남자가 레스토랑을 둘러보더니 강민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강민호에게 다가왔죠. 박상철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 가난한 사람한테 뭔 일이지? 설마 빚쟁이들인가? 박상철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기 사돈 어른, 무슨 일 있으세요? 빚쟁이들이 찾아온 건 아니죠? 박상철이 비꼬듯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박상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선두의 남자가 강민호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인 거예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박상철은 귀를 의심했죠. 자신이 방금 뭘 들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태식 실장. 천천히 왔잖아. 태식이라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명찰에는 대한그룹 비서실장 최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대한그룹이라고요? 바로 전에 자신한테 거래 중단 통보를 한 그 대한그룹 말인가요? 박상철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에 자신이 모욕한 그 사람이 대한그룹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최태식이 강민호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회의 자료 가져왔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때 필요하실 거라고 하셔서요. 강민호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죠. 고맙네. 그런데 아까 내가 전화했을 때 무슨 일 있었다고 했지? 최태식이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거래처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요. 그 말에 박상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래처 계약 정리라고요? 설마 자기 회사 말하는 건가요? 박상철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영업팀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지금 대한그룹에서 연락 온 게 정확히 언제야? 영업팀장이 대답했습니다. 5분 전쯤이요. 왜요, 사장님? 박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5분 전이면 강민호가 전화를 건 직후였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그룹 비서실장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강민호였죠. 박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상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자신이 방금까지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이 대한그룹 회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다시 최태식을 쳐다봤어요. 최태식의 명찰에는 분명히 대한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강민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죠. 박상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기. 박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최태식이 박상철을 쳐다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최태식의 질문에 박상철은 대답도 못했어요.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야. 최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강민호에게 명함 케이스를 건넸어요. 강민호는 케이스를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그룹 회장 강민호. 박상철은 그 글자들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대한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였어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사업이 없는 대기업이었죠. 회장님? 박상철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만 마시고 있었죠. 최태식이 대신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즐기십니다. 대중교통도 자주 이용하시고요. 그 말에 박상철은 자신이 아까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온 걸 비웃고 차가 없다고 조롱하고 형편이 안 된다고 무시했던 것들이요. 박상철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준혁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지우의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니 전혀 몰랐던 거죠.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호가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괜찮아, 지우야. 강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을 향한 시선은 달랐죠.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상철은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죠. 자신의 회사는 대한그룹과 거래하면서 연매출의 60%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한그룹 회장을 모욕한 겁니다. 이제 회사는 끝이라는 걸 박상철도 알았죠. 죄송합니다. 박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식이 강민호에게 속삭였죠. 회장님, 차가 대기 중입니다. 이동하시겠습니까?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상철이 황급히 강민호의 앞을 막아섰죠.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실례를 했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아까까지 거만하게 굴던 사람이 이제는 애걸하고 있었죠. 강민호가 박상철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제 딸이랑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죠? 박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를. 강민호가 손을 들어 박상철의 말을 끊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딸은 그런 집안 며느리 안 보냅니다. 그 한마디에 박상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민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레스토랑을 나갔죠. 최태식과 다른 직원들이 뒤따랐어요. 박상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 벤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들이 천천히 떠났습니다. 박상철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죠. 영업팀장의 전화였어요. 사장님, 협력업체들한테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랑 거래 재검토한다고. 박상철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영업팀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박상철은 듣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레스토랑에 남은 박상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준혁이 아버지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박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얘져 있었죠. 자신이 방금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재벌 회장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아까 엄청 건방지게 굴더니 이제 보니까 완전 망했네. 재벌 회장한테 저렇게 갑질하다니 정신이 나갔나 봐. 그 소리들이 박상철의 귀에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박상철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영업팀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영업팀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사장님, 대한그룹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5곳에서 거래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이러다가 회사 문 닫을 것 같아요. 박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협력업체까지 끊어진다면 정말 회사는 끝이었어요. 대한그룹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죠. 알았어. 내가 곧 갈게. 전화를 끊은 박상철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봤어요. 준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신 거예요?
지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무시하신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화가 났죠. 내가 어떻게 알아? 저렇게 초라하게 입고 지하철 타고 오면 누가 재벌 회장인 줄 알아? 박상철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준혁의 말에 박상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박상철은 강민호의 겉모습만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단정했었죠. 그리고 그걸 이유로 온갖 모욕을 퍼부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회사는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철도 막막했어요. 대한그룹과의 거래가 끊긴 건 치명적이었죠. 연매출의 60%가 날아간 겁니다. 박상철은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대한그룹 구매팀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죠.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상철 건자재 박상철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박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 거래 중단건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이 짧게 대답했어요. 본사 지시사항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죠. 박상철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본사 지시라는 건 회장 지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직접 지시한 거죠. 준혁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가서 사과하는 게 어때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하지만 박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박상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죠. 재벌 회장을 모욕한 대가는 컸습니다. 박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준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그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준혁도 조수석에 탔죠. 차 안은 무겁고 답답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철의 회사 사무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했죠. 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거래 중단을 통보해 왔거든요. 영업팀장이 박상철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추가로 업체 3곳에서 더 거래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부도날 것 같습니다. 박상철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죠. 대한그룹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박상철이 힘없이 말했어요. 영업팀장이 나간 후 박상철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혁한테 전화를 걸었죠. 준혁아, 지금 어디야?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사에 있어요. 왜요, 아버지? 박상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은 박상철은 창밖을 쳐다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박상철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했죠.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저녁 무렵 준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박상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철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어요. 준혁아, 너 지우하고 헤어져야겠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박상철이 일어서며 말했죠. 왜긴 왜야. 내가 지우랑 계속 만나면 우리 회사 완전히 망하는 거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왜 제가 지우랑 헤어져야 해요? 박상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잘못한 건 나도 알아.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준혁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망치라고요? 저는 지우를 사랑해요. 박상철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회사 망하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집도 다 날아가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사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인지 몰랐던 거죠. 박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그룹이 우릴 찍으면 다른 회사들도 다 등 돌려. 이미 협력업체 8곳이 거래 끊었어. 이대로 가면 일주일 안에 부도야. 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박상철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가 지우랑 헤어지면 혹시 모르잖아. 강 회장이 마음을 돌릴지도. 적어도 더 이상 우릴 짓밟진 않을 거야.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박상철도 괴로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나도 안다. 너한테 미안해. 근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준혁은 고개를 떨궜어요.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던 모습, 자신을 믿어주던 눈빛이요. 하지만 가족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죠. 알겠어요. 제가 지우한테 말할게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상철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둘 다 울먹이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걸 박상철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지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준혁 오빠?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나 할 말이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지우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전화 너머로 지우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기다렸어요. 갑자기 왜?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 우리 아버지 회사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준혁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지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알았어. 오빠도 힘들 거야. 나도 이해해.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준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 오빠 잘못은 아니니까. 그럼 잘 지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거실에 있던 박상철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대가가 이렇게 컸어요. 다음 날 지우는 아버지 강민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혁과 헤어진 이야기를요. 강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빠, 준혁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오빠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알아. 아빠도 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죠. 그 친구 아버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검소하게 사시는 걸 나는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지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강민호는 딸을 꼭 안아줬죠. 그날 저녁 강민호는 최태식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태식 실장, 상철 건자재 상황이 어떻게 돼?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최태식이 서류를 펼쳤죠. 협력업체 11곳이 거래를 끊었고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 안에 부도날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죠. 최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강민호는 창밖을 쳐다봤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죠. 그 사람 아들이 우리 지우한테 헤어지자고 했다지? 최태식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 보고에 따르면 어젯밤에 통화했다고 합니다. 강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결국 아버지가 아들한테 강요한 거네. 자기가 먼저 파혼하더니 이제는 아들을 파혼시키는구나. 최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계속 말했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 인생까지 망치고 있어. 교훈을 줘야 해. 최태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해. 그걸 모르는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지. 최태식은 강민호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민호가 재벌 회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죠.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상철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어요. 협력업체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은행도 대출을 회수했죠. 20년 동안 일궈온 사업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진 겁니다. 박상철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직원들은 이미 다 떠났고 책상 위에는 법원 문서만 남아 있었죠. 파산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박상철이 중얼거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어요. 아들도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지우와 헤어진 후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죠. 두 사람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박상철은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상견례에서 강민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봤다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같은 시각 강민호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딸 지우가 앉아 있었죠. 아빠 괜찮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아빠는 항상 이렇게 살았잖아.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검소한 삶이 자랑스러웠어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게 사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준혁 오빠는 괜찮을까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친구도 힘들 거야. 아버지 잘못 때문에 인생이 꼬였으니까.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민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하지만 이건 교훈이야.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 사람은 배웠을 거야.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강민호와 지우는 내렸어요.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가 재벌이고 누가 평범한 사람인지 겉으로는 알 수 없죠. 옷이나 수단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며칠 후 박상철은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됐어요. 집도 차도 모두 팔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준혁도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상철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먼저 와 있었죠. 아버지, 오늘 면접 봤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상철이 물었어요. 어땠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어졌어요. 경력이 부족하다고.
박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죠. 아들의 인생까지 망친 겁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박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준혁의 말에 박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죠. 그날 밤 박상철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절대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박상철은 그걸 뼈저리게 배웠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